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2세션 사회를 맡은 그 노동문제연구소의 이종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세션 주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MZ 세대와 청년 노동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MZ 세대에 대해서는 그 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X세대, Y세대, Z세대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 사회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세대는 보통 30년간의 기간을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그리고 그들이 공유된 문화를 갖고 연대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세대 개념이 30년에서 10년 단위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X세대라고 하면은 60년,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의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X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Y세대는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 초까지를 이제 Y세대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97년 IMF 때부터 2008년 경제 위기의 시기까지를 이제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걸 합쳐서 이제 Y세대와 밀레니엄에 태어난 사람들을 합쳐서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M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MZ세대들이 최근에 디지털에도 익숙하고 또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 동시에 집단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라든지 이 최근에는 이제 공정의 담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이런 세대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MZ 세대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부족의 문제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이제 MZ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공정의 담론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MZ 세대의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같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에 앞서서요, 발표나 토론에 앞서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Z 세대와 청년 노동 정책을 발표하실 신수정 경산호의 전문위원님 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 노동과 공정사회를 발표하실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이어서 오늘 토론회는 이승윤 중앙대 교수님, 그리고 김수환 고려대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이승윤 선생님은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15분 내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은 한 10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플로에서 질문을 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신수정 위원님 발표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수정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고요. 보시면 요즘 청년이 핫합니다. MZ세대라는 등 스마트 세대라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당대표로 이제 30대가 당선되자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중간 간부들이 2030 신입사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50대가 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광경도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여전히 청년은 나와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좀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핫하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핫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당군 일의 최대 스펙을 갖춘 세대라고 하지만 사상 최대의 취업난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초대형 감염병이 세계를 멈추게 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자로 각국 정부들은 국경을 봉쇄하거나 이동 제한 조치도 취했고, 이는 작년 경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요. 작년에 코로나 초기에 확산된 이후에 ILO에서 2020년 5월 27일 청년층은 팬데믹에 따른 이제 락다운 세대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를 한 바가 있고요. 올해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IMF 당시에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세대의 청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IMF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고용 대책 등을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정부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청년 노동 정책을 의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청년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리 및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MZ세대와 청년 노동 정책이어서 이렇게 딱 할당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MZ세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청년 노동 정책들의 변천 등도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10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청년이란 단어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896년 당시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청년이라는 대상이 그냥 아동기나 학령기를 지난 젊은 성인으로 인식되어 왔고, 2000년 이전까지는 별도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IMF 이후에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발표된 1999년 종합실업대책을 봐도 청년이라는 별도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서 대학 전문대든 신규 졸업자와 신규 고졸 취업 희망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구직 연령인 청년층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정의되는 청년은 각 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단체들의 노력으로 2020년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법률 가운데 청년에 대한 법률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법의 취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청년을 그저 노동 인력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이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연령에 대한 해석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이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청년고용특별법에서 청년을 노동인력으로만 바라본 거에 비해서 청년을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청년 세대 이렇게 하면서 X세대, Y세대, Z세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0대들은 Z세대로 지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불렸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Y세대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이제 Y세대, 그 이전에는 이제 X세대 이런 표현들을 썼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요. 요즘 이제 정치권과 언론, 기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다 통칭하는 표현으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현재 기준으로 이게 1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 그리고 심지어 80년대 초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MZ세대라고 단일하게 묶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MZ라고 해서 젊은 사람을 다 퉁치는 것 같은 느낌의 단어를 사용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단어를 소비하는 주 세대가 M86 세대 기준으로 이제 자기들보다 어린 애들을 다 합쳐갖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냥 2030을 한 번에 MZ라고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 내부에도 각각 살아온 시대라든가 경험한 시기가 각각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2030 세대를 다 한 번에 묶어서 MZ 세대라고 특징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저는데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 104페이지를 보시면요. 페이지가 달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그 인쇄물 받은 걸 출력했더니 페이지가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예, 102페이지. 예, 2페이지씩 빨랐네요. 102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한국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97년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 직후 기업이 청년층에 대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청년 실업자가 대량 양산됨에 따라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청년 노동 정책은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102페이지 표에 보시면 대략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그 시기별로 정리를 해놨고 나머지 내용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뛰어넘어서요. 106페이지를 보시면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실업 대책을 시작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IMF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벤처 활성화로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려 하였고요. 이후에 새 정부는 모두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노동 유연화를 추진하였고 양적 고용 확대 및 취업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일자리 및 단기 일자리 창출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중앙부처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고 국제연구기관, 위원회 조직과 연계해서 정책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별로 이제 청년 노동 정책 추진 체계 및 내용 등을 아래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107페이지 보시면 정부별 정책의 차이점 및 특징을 보면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취업 지원을 하였고요. 노무현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구직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취업 알선, 직업훈련, 대학의 취업 기능 강화, 워크넷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고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이제 창업이나 해외 취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고요. 기존의 이제 대졸 인턴제를 더 확대를 해서 중소기업 인턴, 행정 인턴 등을 확대를 하면서 일자리 개수를 양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졸자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면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 등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 복지를 이제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 등을 강조를 했으나 기업 및 민간에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장을 보시면 2017년 5월에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18번으로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설정을 하고 청년 노동 정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5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청년 일자리 대책은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 형성 및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을 하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18년에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취업 청년 소득 형성을 위한 근로소득세 감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센터 신설, 블라인드 채용 확산, 직업 능력 개발 확대, 취업 성공 패키지 내실화, 일자리 매칭 활성화, 직장 문화 개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코로나19 위기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올해 3월 3일에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노동 정책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청년 노동 정책은 대략 15차례 정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상황은 크게 변한 바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들부터 현 정부까지 청년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노동 유연화를 추진했고 양적 고용 확대 및 취업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청년 노동 문제는 그 청년 세대에 보편적으로 단기 사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에도 직접 일자리 및 단기 일자리 창출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청년 노동 정책이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활성화, 일터 안전망, 직장 문화 개선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일터 안전망과 직장 문화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책으로 청년 노동 권익과 일터 안정, 성평등 관련 내용 등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촉진 수당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블라인드 채용 확대는 성과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단지 지역의 교통비 지원을 통한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과 온 오프라인 청년센터 신설로 전달 체계를 강화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성패랑 달리 그 근거 법률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지원과 이제 취업 촉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제도가 지나치게 어려워서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청년 근로자 임금을 추가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취업 유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내공을 하려면 임금 적립분이 2년 근속 후에나 수령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시 임금 보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대상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이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2017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공정채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블라인드 채용 결과 공공부문의 기관별 여성 증가율이 2016년 대비 1.9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채용 인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61%, 여성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는 서류 과정에서는 이제 성별이 드러나지 않지만 면접 전형에서는 이제 성별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그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보면 고졸 청년을 별도로 구분해서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기존의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들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나온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취업 후학습 경로 강화랑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방안 역시 이전 다른 정부들에서도 항상 제시되었던 내용으로 고졸 청년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국치제도 등 각종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자격 및 수급 요건인 고용이력에 훈련 경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졸 청년 대상으로 한 청년 노동 정책의 이름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졸 청년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합니다. 지난 10월 7일이었죠. 현장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하게 실습할 권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쓰고 있는 현실이 작성을 하면서 되게 참담하더라고요. 그 청년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년 노동 정책의 대부분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채용 장려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은 근로자 직접 지원 보조금에 비해서 일자리 주체인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근로율을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또 지원 기간이 한시적이어서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들의 고용 안전성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게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그 직업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산 형성이라든가 주거 등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을 연계 또는 결합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각각 분리되어서 계획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에서 중복해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기적이고 연계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7페이지 결론이고요. 앞에는 뭐 개수를 정리를 하면서 거의 다 일자리 문제, 청년 정책이 다 청년 노동 정책, 특히 청년 고용과 관련된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정리를 한 거고요. 그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된 청년 기본법은 그 제8조에서 국무총리에게 5년마다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예, 여기 계신 이승윤 교수님이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제1차 정부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발표를 되었고요. 그래서 일자리 중심 청년 정책 한계를 넘어서 청년 주도, 청년 권리 보장형 청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년기본법 제정된 이후에 매년 셋째 토요일이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난 9월 18일이 제2회 청년의 날이었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청년의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청년 친화적인 나라인가?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청년을 미성숙한 예비 노동자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바라보는 기틀을 만들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청년기본법 제정 전후로 청년이 참여하는 회의체나 위원회 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제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머릿수 채우기로 이용하는 경향들이 강하고요. 그래서 형식을 채우기 위해서 머릿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미성숙한 예비 노동자인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동등한 대화의 협의체로 여겨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은 청년을 주체가 아니라 수혜자로 설정한 것이 많아서 청년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집단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 결과 이제 뭐 언론 같은 데서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정부는 청년들에게 퍼주기만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줘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접받기 어렵게 하는 측면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전공은 법학이어서 노동 정책들을 거의 한 30년치인가요? 97년부터 한 30년치 가량을 정리를 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노동 정책들을 찾고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밝히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 노동 정책들이 너무 파편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찾고 정리하다가 이거는 담당 사무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년 노동 정책의 큰 주제랑 과제랑 이런 분류라는 걸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네. 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개수는 많아졌는데 이것도 아까 유기락 박사님 발표문에 있었는데 K 디지털 트레이닝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K 붙여갖고 바꾼 것도 꽤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책이 그 정책인데 이름만 바꾸거나 뭐 정책을 쪼개거나 합치는 식으로 변신시켜서 새로운 정책으로 탄생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 사장님이 되게 부지런하고 욕심도 있어갖고 메뉴를 어마어마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항상 백종원 대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고 자신 있는 메뉴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청년 정책도 좀 더 유기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수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제문이 긴데도 짧은 시간에 아주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수정 전문위원께서 청년의 개념이나 MZ세대 개념도 말씀해 주셨고 또 역대 정부의 청년 노동 정책을 개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청년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 노동 정책이 수는 많지만 이게 굉장히 선택과 집중의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용민 사무처장님이 공정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언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는 이제 청년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다뤄주시다 보니까 연령대나 뭐 이런 것들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청년 노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년 노동을 왜 다뤄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청년 노동이 오늘날의 불안정 노동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세 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하나는 신규 진입자로서의 특성, 그리고 저숙련 노동의 확산이라는
흐름,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본격화되는 저성장이 이제 경제의 새로운 부분을 등장하기 어렵게 하면서 그런 디지털화나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파격적인 어떤 생산성 증대를 이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하여도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운 산업 부분이 생기지는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업 자체에서도 이제 일자리의 양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진 않다 보니까 새로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 그 불이익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조건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청년 세대가 이제 새로운 세대니까는 이제 뭔가 기술을 배우고 이런 거가 좀 더 익숙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양 자체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된 세계화와 이런 공급망의 분업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숙련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청년층에게 있어서 괜찮은 일자리, 갈만한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가령 이제 고졸 청년 같은 경우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졸 사무직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이 감소하는 그리고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직종이 이제 증가하면서 소수의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와 다수의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재편되게 되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이 이제 공공 부문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분명히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 부문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가령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 간행이 이제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생태계에서도 이제 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 더 확대되면서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를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이제 완화하고자 하지만 대단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매년 뭐 역대급 성과급을 올린다라고 이야기되는 삼성전자를 봐도 대다수의 청년에게는 저기는 아예 다른 세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 고용위기 직격탄으로 인해서 지금 47만 명까지 이제 늘어난 상태인데요. 특히 여성 청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두드러져서 1년 사이에 33% 증가한 24만 명으로 이제 남성 청년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제 아르바이트의 질적 개선 일정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 후 과도하게 최저임금 인상은 정체되었고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주휴수당을 받는 청년 노동자는 절반 정도가 이제 아예 받을 수가 없는 조건으로 이제 내몰렸습니다. 네, 사회초년생을 일회용품으로 쓰는 어떤 고용 관행들은 좀 노골적인 방식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거나 직장 내 위계를 활용한 폭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청년 노동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개인의 어떤 노동권에 대한 얘기들은 뭐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산업별로 봤을 때 산업의 핵심 인력에 가까운 직군들에서조차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이 이제 당연한 어떤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령 뭐 이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 제빵기사 같은 경우가 이제 외주업체 이제 고용 소속돼서 한다거나 그리고 방송국의 이제 방송작가 분들도 이제 대다수는 이제 프리랜서로 혹은 비정규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당연히 지속 가능할 리가 없겠습니다. 뭐 청년들이 이제 마르지 않는 셈일 리도 없고, 네, 사실 그렇게 진입을 원하는 청년들이 계속 무한정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는 이게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합리적으로 비용을 감축하고 다른데 어떤 인력이 키운 다른 기업에서 인력을 키운 것을 뺏어오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만 전체 산업 생태계에서는 근시안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사회적으로 좋을 리도 없고 그리고 어떤 특성화고나 전문대 차원에서의 현장 실습 같은 경우들도 이제 갈 수 있는 기업체를 찾지 못하는 풍경들 이런 걸 봤을 때도 기업은 사실은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것은 개별 기업의 몫이거나 산업계의 몫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몫으로만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니야. 혹은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은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갈리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갈아넣는다라는 표현이 익숙할 정도로 이 사람이 자원인 나라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이제 유례 없는 수준의 전쟁이 아니고서는 유례가 없다고 하죠. 저출산 수준으로 이런 사회 현상에 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서글픈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어떤 기업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갈려나가는 모습은 노동조합에서 좀처럼 대변되지 어렵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노조에서도 많이 현장 노조 간부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성 안과 밖에 경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연대의식을 만들기가 너무나도 힘든 조건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나라는 고민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심부 노동시장에 이제 진입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경쟁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이들과 자신의 존재를 구별시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 트라우마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대를 호소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자, 우리가 바깥을 대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어려운 조건들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가 이제 그래도 있으면은 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게 제대로 없거나 아예 무법지대인 업계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야만적인 어떤 현상들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어떤 프로그램들 많이들 보게 되죠. 네, 그런 것들에 저는 이제 많은 대중들이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정당한 대가로 정당한 노력으로 승리를 하는 어떤 팀에게 환호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왜 공감을 하느냐 했을 때, 그것이 저는 곧 많은 청년들의 어떤 노동 현실의 일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령 이제 웹툰 산업이 최근에 이제 많이 문화 콘텐츠의 어떤 선두에 서 있는데요. 사실상 처음에는 무료 연재를 해야지만 플랫폼의 선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플랫폼의 선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독자와 소통하고 독자의 요구에 부응한 것, 과거 같으면 어떤 편집부가 존재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요구와 압력에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홀로 작가 개인의 몫인 거죠. 그리고 이제 휴일 없이 꾸준히 연재한다거나 그러면서 뭐 직업병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극소수의 이제 성공한 작가를 제외하고서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네, 패션 스타일리스트 업계에서도 이런 최고 수준의 어떤 성공을 거둔 스타들은 있지만 그 밑에서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24시간 대기조로 일을 한다거나 제대로 휴일은커녕 월급은 90에서 100만 원 뭐 이렇게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옷이나 액세서리가 파손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자기 월급보다도 더 비싸게 물어줘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네, 어쨌든 패션에 대한 열정과 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견디기에는 어떤 열정 폐위와 희망 고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는 업계도 사실 저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용업을 생각을 해도 미용실에서 이제 스태프로 처음에 교육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최저임금 안 되는 임금으로 몇 년을 버텨야 되고,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가 그래서 승급이 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제 업계 표준으로 정착된 성과급 방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님을 산대는지에 따라서 그런 열정페이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이 이제 노동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가 이제 일한 만큼 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타를 뽑는 오디션에 임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감내해야지만 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그것이 늘 자발적인 선택인 것처럼 치부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했어야지, 이런 식의 핀잔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극소수의 화려한 성공은 조명되지만 대다수의 실상은 묵인되고 있지 않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이제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제 그 해명을 한 거에 보면, 이제 저는 이 표현이 좀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자기는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의아하기도 했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을 다루는 방식을 대단히 적나라하게 묘사한 단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가 얼마나 더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돈 잘 벌 만한 거를 감별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뭐 내가 어떤 만큼 얼마나 땀 흘려서 일을 했느냐에 따른 어떤 정당한 노동이 노동답게 대우받고, 이런 어떤 당연한 윤리가 사라져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문제는,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증된 예외적 소수만이 이제 중심부로 진입 허용되거나,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대단히 불공정한 경쟁이 사실은 이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쟁의 강도도 대단히 극한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스스로 경쟁에서 성공하더라도 스스로를 불행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체계조차 없는 어떤 무법지대에서는 적자 생존의 서바이벌 경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청년 노동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겨울에 이제 청년들이 다 같이 촛불을 들고 이런 노동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도 대단히 강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5년 동안 이제 경험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개혁의 후퇴나 노동운동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을 변화시킬 좌표를 잃었기 때문에 껍데기뿐인 공정이 이제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담론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또 이런 지금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과제들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이제 저희 이제 청년유니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는데요. 투잡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거나, 직업을 이제 2개를 단시간 근로를 2개를 한다거나, 그리고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경우들도 이제 배달이 늘면서 노동 강도가 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가령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2군데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용안전망에서 제대로 포괄을 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일감이 줄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어떤 소득의 상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또 투잡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어떤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고 그런 경우들도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는 것이 대단히 좀 막막해지는 이야기들이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청년유니언도 사실은 이제 10년이 넘은 조직이고 그리고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청년 정책이나 청년 노동 정책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도 저희도 대단히 많은 고민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지난 5년을 그러면 특히 돌아봤을 때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이게 단순히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령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대표적인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했고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어디까지 갔는가 저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가진 역량이 거기까지였지 않나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야지만 저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의 이야기를 좀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개혁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 쪽에서 어쨌든 최저임금 1만 원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저임금 1만 원이 단순히 최저임금을 1만 원 금액으로 맞추자라는 것에 끝나는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표되는 어떤 일련의 어떤 노동이 이제 정당한 대가를 이제 그 보장받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조건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상징되는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정책 판단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았는가. 네, 그런 양상들이 저는 국민연금 개혁 논쟁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정년 연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민한 주제들에서 상당히 반복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뭐 국민연금 개혁 논쟁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우려들, 그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들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급금을 법제하자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나라해지는 투기 사회에 대한 건데요. 사실 청년들이 이제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자산 축적 방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벌어졌던 현상 아닌가. 다만 부동산 그건 누군가에게 부동산이고 그건 누군가에게 주식일 뿐 아닌가. 네, 가령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열풍에서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연과 계급 혹은 이제 어떤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단순히 뭐 누군가 하지 말고 개인을 탓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투기 강풍이 남긴 허탈함에 대해서 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훼손되고 사회를 좀먹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비판하고 더 사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진짜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정 이야기하면은 늘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되었느냐 이것만 얘기되는 게 대단히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면은 어쨌든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이제 뭐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을 잘 하느냐도 사실은 대단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인데 어떤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민 사무처장님이 하셨는데요. 크게 보면 청년 노동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노동에 대한 그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크게 보면 최근에 이제 MZ세대와 관련해서 공정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의 담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적자 생존 서바이벌 오디션처럼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열정페이라든지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이 청년의 노동 정책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야만도 불구하고 이 대안부재가 있었고 또 실력도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청년 노동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의 담론은 이것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런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담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토론을 이승현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평소에 제가 무척 존경하는 두 분의 발표문을 듣고 토론을 하게 되어서 또 무척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전반적으로는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좀 집요하게 우리가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1번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가 청년 정책하고 노동 정책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후 대응, 환경 운동하고 노동 정책하고도 또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만 청년 정책하고 노동 정책이 일정 부분에서 동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마치 기후 환경 위기, 환경 운동과 노동 운동이 동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년을 둘러싼 세대 담론이 노동이 해결해야 될 고전적인 문제들을 가리고 있는 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세대론을 통해서 청년층이 모두 다 불안정 노동자이라고 할 때에는 가려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청년층 내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청년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 청년층 내에서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문제, 자산 격차를 얘기해 본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임금 소득을 축적하여 이것을 자산 구매해서 그것이 부의 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에코 세대는 그렇지 않죠. 부모의 자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대출의 가능 여력을 통해서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것이고, 여기서는 또 주목할 것이 격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두 분은 특히 경사노위와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청년 정책과 청년을 가로 안에는 노동 정책을 발라내면서 노동운동과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건요, 세대론으로 청년 문제, 거기 뭔가 청년 노동을 넣어서 얘기해버리기 시작하면 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논의로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가 환경 쪽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북극곰이 다 죽어가는데 금속노조에서 그렇게 일자리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상당히 축소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정장년층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발라질 문제들이 발라지지 않고 약간 퉁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노동운동, 청년 노동운동 주체자들과 노동 정책을 고민하신 분들은 이거 바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신수정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권의 청년 정책이 이게 발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든 일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었던 거죠. 그때 이유는 경제 성장을 하면은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여기 청년이 들어간다. 근데 지금 전 시대적으로는 어떤 동시적인 위험은 이행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이 청년을 둘러싼 노동시장과 경제환경, 국제정세, 기후위기 등의 어떤 시대적 동시성이 있는데 노동 입장에서, 노동운동에서는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스탠스와 기조가 계속 가져가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젠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청년 노동 여성, 노동하는 여성 청년 노동 여성 청년 노동자의 경력 단절 문제라든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여성이 경험하는 일자리 기회 자체의 부족, 일자리 기회 자체가 부족한데 여기에 정부가 일자리 정책만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젠더 관점이 이제 청년 노동 운동에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 내채공인데요. 내채공은 너무 쟁점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조금 짚어보자면, 50인 이상의 기업도 정부 부담금을 줄이지 말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부담금을 줄여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도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거 기업에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책임도 있지만 노동운동 측에서는 기업에 대한 책임도 압박하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50인 이하는 50인 이상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비정규직도 채용해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든가 내채공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조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선취업 후학습 경로 관련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심각한 문제고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논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노동 교육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노동 교육을 현장 실습에 나가는 이 학생들의 노동 교육에 있어서, 노동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이 칸막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진짜 지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뭔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TF를 마련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정책과 노동 정책, 청년 노동 정책이 발라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또 청년 정책의 현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백화점식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파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청조위에 있으면서도 이게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각 부처에서 하던 자기 사업이 있는데 귀납적으로 연령이 청년이면 그 청년 정책이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모아서 청년 정책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중심에 놓고 유기적인 정책 패키지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정부 부처 관행이라든가 행정 구조 자체의 개선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민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공통적인 문제는 또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더 나가자고 말씀드린 거는 이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물질 기반이 있거나 부모, 금수저인 청년들이 있고 아닌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역 격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 소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을 얘기를 할 때
그 탄소 유발 개수가 높은 직종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청년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이제 여섯 번째로 숙련 형성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제도가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영세사업장이라든가 한계 기업들도 직업 숙련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국민연금 개혁 논쟁을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대 논쟁이 사실 더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논쟁을 덮는 효과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국민연금에서 자주 보여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연금을 수급받게 될 30년, 20년 이후에 지금의 청년이 수급받게 됐을 때 지금 청년과 기성세대가 수급액 차이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정규직 트랙으로 쭉 간 청년과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청년들 사이에 격차가 더 클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시장 자체 문제에서의 로 접근하는 방식이 유용한 점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서 일단의 토론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년 정책과 노동 정책을 갈라치면서 하는 조금 갈라서 볼 필요가 있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젠더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정책이 다양한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지적인데요. 청년 노동 문제에 있어서의 그 지역 격차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수환 선생님 한 7분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두 선생님의 전반적인 논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김영민 사무처장님은 청년들의 구체적인 모습과 동시에 그 개개인의 선택이 그들을 둘러싼 거시적인 구조와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생각, 그 균형을 잘 잡아서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읽어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걸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승윤 교수님처럼 이제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승윤 교수님처럼 이 청년 노동이 우리 김영민 사무처장이 주목하시는 청년 노동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특히 어떤 사람들의 경험과 특징을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야기를 하실까 좀 궁금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같은 청년이라고 어떤 연령대는 뭐 부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라든지 국적의 문제, 부모의 국적이 될 수도 있고 지역, 학력, 가족 구성 등에서 상당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불안정 노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노동의 중요성과 자부심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또 다른 함정이 아닐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노동을 우리가 중시하고 자부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 거기서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을 볼까를 생각해 보면 뭐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이 노동에 대한 신성시, 일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는 이 규범 자체가 자본주의와 현대 기업 조직을 지탱하는 문화적인 근간이고 이거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동자상을 구현하는 남성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차등적인 보상과 대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일을 줄이고 삶을 즐기고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모습을 더 제시해보면 그 자리에서 일자리도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수정 전문의원님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많은 정책들을
정리해 주셨고요. 저도 또 정리한 걸 또 배우면서 어려운데 근데 많은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책이 파편적이고 나열적이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직이랑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좀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실질적인 토론을 하자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하는 24개 전문 연구기관이 있고 부서 기관이 있지만 청년이라 청년 노동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료주의적인 정책 방법인데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관료주의적인 방법 아니면 관료들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노동부라든지 다양한 기관에서 중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많이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이 부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과제 수를 채우고 우리가 국정과제를 수행했다는 그런 하나의 지표를 달성하는 데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관료주의적인 정책 집행을 탈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청년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한국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처럼 매년 몇 개의 정책을 만들고 몇 개의 달성을 했는지를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 아까 경제인문사회 산하 24개 기관의 청년 정책을 평가하는 그 자료집을 봤는데요. 24개 기관 보니까 다 우리는 청년 인턴 고용을 200%, 250% 달성했다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대하는 각 산하 기관에서 청년 고용 정책을 달성하는 게 너무 쉽고 만점에서 5점을 맞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100%도 아니고 250%를 다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자리 하나하나는 보면 거기에 대한 또 비평도 있어요. 청년들을 고용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부서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청년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기 부서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청년 고용과 그런 방식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용된다면 우리가 이 청년 문제가 과연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달 앱을 좋아하신다면 그걸 수행하시는 분들이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이용자이며 동조자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기업에 우리가 또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불안전 노동을 수행하시는 많은 학교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되고 또 학과에서 일을 하고 학교의 정책을 수행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청년 노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자기가 처장이 되고 학장이 되고 또 학교에서 보직을 맡으면 갑자기 경영자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물론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청년 노동을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하고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런 성찰적인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7분을 드렸는데 6분입니다. 좀 짧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말씀하신 거는 청년의 노동 정책에 더 많은 그 연구와 정책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한편으로 이제 관료주의적인 그 사업 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 노동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어떤 그 토론도 있으셨지만 플로우에서 혹시 오늘 발표나 토론을 들으시면서
이 문제만큼은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예, 우리 마이크를 갖다 주실까요? 예. 질문을 받고 나서 우리 같이 답변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현장에서 조합 일을 맡고 있고 또 내원에서 노사관계를 배우고 있는 김진복입니다. 청년이 건강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데서는 100% 공감하면서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그 백종원 씨 예를 이제 들면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출연진들도 보면은 많은 고민 끝에 그거를 이제 선택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청년에게 진정 필요한 것 꼭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지요? 선택을 한다고요? 집중해서. 예, 좋습니다. 또 한 분 더 받아볼까요? 예,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오늘 6.1학, 네네. 중요한 오늘 직업훈련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청년들에 관련해서 한번. 네, 마이크. 저도 뭐 최근에 이제 청년 고용 관련돼서 이제 연구 과제도 하나 수행하고 있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있어서 이제 오늘 마침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와서 이 세션까지 있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승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청년 문제가 뭐 세대 계급이 교차하는 문제이고 정책 분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청조위를 운영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 부처가 걸쳐서 정책을 관할하기 때문에 청조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정책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정책 영역에 걸쳐 있는 이슈들은 책임의 어떤 소재 그리고 권한의 배분 같은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일괄되게 이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청년 고용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지자체 중심의 어떤 이제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성공 사례들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거기서 어떤 이제 정책 어젠다를 뽑아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뭐 코멘트 비슷한 그냥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받고 답변을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시간이 20분까지이긴 하지만 다음에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두 분의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관련지어서 이제 질문한 사항이나 이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무엇을 한 가지 한다면 무엇을 줄 수 있겠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수정님부터. 예, 딱 한 가지 선택을 하라면 그 질문부터 먼저 대답을 드리면요. 저는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도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때는 뒤에서 결론에서 제안이나 이런 쪽으로 학교 노동교육을 써야지 이랬는데 시간에 쫓기다가 간과했는데 이승윤 교수님께서도 토론에서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전공이 법학이어서 노동법이어서 그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 오기 전에는 대학에서 노동법 강의를 했었는데요. 교양노동법이라고 해서 한국노동법 학회에서 아예 교양노동법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에서 교양 수업으로서 노동법 강의들을 이제 각 대학에서 진행을 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영혼 없이 앉아있던 친구들도 오히려 졸업한 다음에도 제가 평생 AS 해준다 그랬더니 평생 사소한 걸로도 되게 연락을 자주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의 문의도 아직까지 계속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살 넘은 사람들한테 가르칠 게 아니라 아예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게 학교 교육청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한데 전국적으로 아예 교과서를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승 교수님의 토론문은 시간을 저희가 그래도 휴게권은 소중하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여성 청년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단절된 청년들과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제가 경산호위에서 청년위원회를 담당을 하면서 지금 저희 청년위원회에서 지역 간담회라고 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방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부울경 메가시티, 광주형 일자리
뭐 공단의 근로환경 등을 가지고는 그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공론장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중앙에서 탁상 공론을 통해서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그 지점이 지금 그 이승윤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여성 청년이나 중공업 단지에서의, 거기는 그 지역에서 같이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 지역 여성들은 아르바이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중화학공업이다 보니까 아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뭐 그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채공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승윤 교수님 지적하신 게 이제 가장 딱 항상 이 제도가 청년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아서 10만도 빨리 매진이란 표현이 적합하진 않은데 끝나고 이런 완파 안 되는데, 이 제도가 그 기업 책임 완화하는 기능이 많다는 거는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하자. 이제 제가 비정규직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채공이라는 제도 자체의 목적이 원래는 그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줄 거야. 인데 요게 원래 제도는 항상 좋죠, 만들 때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이번에 직장갑질 119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9월 달에 발표한 걸 보면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청년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을 하는 족쇄로도 사용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2년을 안 채우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도 참으면서 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요거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민 사무처장님. 네, 저도 두 분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수인 교수님 얘기해 주신 거에서 이제 직업훈련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청년유년 차원에서 이 주제는 좀 제대로 다뤄야겠다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역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주제 자체도 대단히 큰 주제고, 네, 그런 것들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산업 전반에서 이제 약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력을 어떤 양성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모두의 어떤 이득이 되는 것들인데 이제 각자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부 같은 경우 뭐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될 거고, 저는 특히 이제 산업계 차원에서의 좀 어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사측도 이제 어떤 산업계 차원에서 이해대변이나 이런 기능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산업계 전반의 어떤 이해로서 이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잘 안 드러나 고민이 진전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고, 그거에 또 마찬가지로 노동운동 차원에서도 어떻게 그러면 직무나 이런 것들에서 작업장에 어떻게 개입할 거냐, 이런 개입력 더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청노동 시장이나 영세사업장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약간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특히나 뭘 해도 사실 좀 답이 없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부의 어떤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의 규모화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촉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여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요. 가령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편화시키는 어떤 정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5인 미만으로 남아있게 하는 어떤 강력한 요인을 제공하고 나머지 고용은 다 프리랜서로 고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이런 과제에서는 청년이 미래다라는 어떤 부분들이나 어떤 청년을 위해서 뭔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접근 말고, 그냥 산업 자체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거냐, 인구 구조 급격히 변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과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 논쟁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제도의 안정성 부분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세대 차원에서의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유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격차, 이제 노후의 어떤 격차의 문제,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그대로 노후에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도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이 훨씬 심각하고, 노동시장 중년의 어떤 여성의 노동 이런 거 생각하면, 중장년의 노동을 생각하면 사실은 성별 격차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보다도 이 격차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 쪽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저는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여성
여성운동 쪽에서도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일단은 제 고민은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김수환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청년노동 어떤 걸 청년노동 이제 이야기하냐, 저는 불안정 노동의 다른 의미입니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저희 내에서는 뭐 가령 학력, 성별, 지역 그리고 계급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열악한 처우에 있는 노동의 어떤 목소리를 좀 더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학력 관련해서도 청년 이제 그 언론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건 4년제 대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전문대나 고졸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들 혹은 이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대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저희도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대 자본주의 어떤 긴간으로서 이제 노동의 어떤 자부심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이제 고민되는 지점인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권의 조건이지도 이 근간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저도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런 문제들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책임 있는 자세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성의 어떤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 제기하는 거가 저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10년 된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많이 도와주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영민 사무처장님 말씀하는데 제가 중간에 짧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저희가 오늘 청년의 노동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정말 시간이 짧은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시라이트 밀즈가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사실은 59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항상 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는데, 시라이트 밀즈가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현대 사회에는 항상 불안과 그 무관심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가 할 일은 결국은 이 불안과 무관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사회과학자의 임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은 이거는 연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이 정치권이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을 시민의 주체로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해답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오늘 발표와 토론해 주신 우리 네 분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같이 박수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